문이 열리자 쾌쾌한 냄새가 폐속까지 파고들었다. 꺼져버린 불빛 아래 찬밥이 굳은 채 방치된 식탁. 그 옆에서 맨발의 아이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날 바라봤다. 할머니. 그 떨림 섞인 한마디에 내 속에서 무언가 부서졌다. 작은 어깨가 내 품에 안기는 순간 난 결심했다. 이 아이를 버린 그년놈들.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경남 시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각색되었습니다. 추억열차 채널에서는 소설 같은 연재형 사연, 마음 울리는 감동 사연, 소름 돋는 반전 사연,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진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 추석이라고 아들 내외와 손주 6가지 모였다.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갈비찜. 노릇하게 구워낸 생선전. 내 딴에는 사흘 밤낮으로 정성을 다한 상이었다. 아들놈은 연신 맛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텅 빈 냄비처럼 울렸다. 나는 말없이 아들놈 밥그릇 위에 갈비 한 점을 더 얹어주었다. 기름진 손가락을 빨며 웃는 아들의 얼굴에 언뜻 그놈의 애비 얼굴이 스쳐갔다. 그 옆에 앉은 며느리는 숟가락만 깨작였다. 하얀 얼굴이 조명을 받아 더 창백해 보였다. 내가 구운 동그랑땡은 손도 대지 않았다. 멀건 묵국만 한두 번 떠먹을 뿐이었다. 밥알 씹는 소리 아들놈의 억지 웃음, TV 소리가 한데 뒤엉켜 머리가 지끈거렸다. 며느리는 TV를 보는 척하며 내 시선을 교묘하게 피했다. 그 소란 속에서 내 옆에 꼭 붙어 앉은 손주 시우만이 다른 세상에 있는 듯 조용했다. 7살짜리가 제 어미 아비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벌써부터 훤했다. 앞니 빠진 입으로 밥을 오물거리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녀석의 작은 어깨가 자꾸만 움츠러들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무언가 쏘아붙일 때마다 아이의 어깨는 더욱 작아졌다. 시우야, 할매랑 마트 가자. 네 좋아하는 과자 사러 가자. 마트 밖 벤치에 앉아 새우깡을 먹던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녀석이 내 귓가에 입술을 가져왔다. 뜨거운 숨결과 함께 작은 목소리가 심장에 와서 박혔다. 할머니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가끔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작은 아이가 제 집이 무섭다니. 저놈의 애미 애비는 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인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 아래로 아이의 작은 머리가 느껴졌다. 아이는 내 손길에 안심한 듯 가만히 눈을 감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명절의 거짓된 웃음소리 뒤로 나는 차가운 긴장 속에 밤을 지새웠다. 그 밤 창밖의 바람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꼭 누구의 울음소리 같았다. 며칠 뒤 아들놈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사 당직이라 집에 못 들어간다고 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듬직했다. 하지만 내 속에 무언가가 자꾸만 소리쳤다. 지금 가봐야 한다고. 나는 벽에 걸린 낡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정류장에서 아들네 아파트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어둡고 스산했다. 아들네 아파트 복도는 싸늘했다. 나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다. 몰래 외워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기계음이 날카롭게 울리고 이내 철컥 문이 열렸다. 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배달 음식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집안에는 곳곳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돈가스 용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바닥은 머리카락과 먼지로 서걱거렸다. 그때 작은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우야, 정시우, 할매 왔다. 내 목소리에 방문이 빼꼼 열렸다. 입가에 돈가스 소스를 묻힌 손주가 나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녀석의 얼굴에 반가움과 놀라움이 스쳐갔다. 아이는 불이 나게 뛰어나와 내 허리를 와락 껴안았다.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 어떻게 왔어요? 혼자 있으니까 무서웠는데 할머니 와주셔서 좋아요.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 어린 것을 어둡고 차가운 집에 혼자 남겨두다니. 며느리는 외박을 하러 나간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아이의 잠옷에서는 묵은 먼지 냄새가 났다. 나는 밤새도록 손주 곁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아이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꽁꽁 언 발을 내 손으로 주물러 주자 아이는 간지럽다며 까르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텅 빈 집을 울렸다. 어지러운 집을 치우는 내내 입을 꾹 다물었다. 내 손이 닿는 곳마다 분노가 먼지처럼 피어올랐다. 손주는 내 옆에 꼭 붙어 잠이 들었다. 아이는 잠결에도 몇 번이나 움찔거리며 내 팔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잠든 손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조금은 마른 듯한 볼살에 앙증맞은 인매. 내 피부치 내 강아지. 이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는 내가 반드시 지킬 거라고. 내 손주를 이런 지옥에 혼자 두지 않으리라. 밤은 길고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울렸다. 며느리는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열어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몇 번이나 망설였다. 지금 전화해봤자 날카로운 말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칼날이 결국 누구에게 상처를 입힐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젊은 날 바람 피우고 들어온 남편에게 악을 쓰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 싸움 속에서 길을 막던 어린 아들 놈의 모습까지도.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무렵 손주가 눈을 떴다. 아이는 나를 보자 안도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내 현관 쪽을 쳐다보며 초조해했다. 그리고는 내게 믿을 수 없는 말을 속삭였다. 할머니 엄마한테는 비밀인데. 들키면 안 돼. 할머니 이제 괜찮으니까 얼른 가세요. 가슴에 돌덩이가 내려앉았다. 이 어린 것은 저를 방치한 어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어미에게 혼이 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것이 아이가 살아남는 방식이라는 생각에 기가 막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아이를 위한 결정은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위해서는 더 단단해져야 했다. 증거가 필요했고 힘이 필요했다. 나는 손주에게 멸치 국물을 내어 계란찜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는 허겁지겁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그 모습을 보니 또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다. 학교 갈 준비를 시키며 어젯밤 내가 빨아말린 옷을 입혔다. 아이의 가방에 500원짜리 공룡 지우개를 몰래 넣어주었다. 아이의 뒷모습이 현관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문을 닫지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손주네 집에 함부로 들이닥치지 않았다. 대신 아들놈이 당직이라는 날 밤마다 전화를 걸었다. 시우야 할매다 뭐하고 있노? 수화기 너머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저 혼자 있어요. 엄마는 나갔어요.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무섭나?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조금요. 할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4일에 한 번씩 전화로 확인했다. 한 달, 2달. 같은 대답이 반복되었다. 이것은 일시적인 방황이 아니었다. 명백한 방치였다. 나는 손주에게 매번 다짐을 받았다. 시우야, 엄마한테는 우리 통화하는 거 비밀이다. 아이는 익숙하다는 듯 대답했다. 네, 알아요. 저도 엄마한테 안 말해요. 어느 날 나는 손주 녀석 얼굴이 보고 싶어 하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갔다.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살피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다가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우 할머니 되실까요? 저는 시우 담임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선생이라는 젊은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시우가 요즘 학교에서 많이 힘들어 보여요.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고 급식도 잘 안 먹어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선생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일기장 검사를 했는데 혼자 있어서 무섭다는 내용이 많았어요. 혹시 가정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나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별일 없다고 둘러댔다. 그날 손주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아이의 손을 잡고 물었다. 시우야 학교 재밌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그래요. 집에 도착해 간식을 먹이고 아이 방을 정리해 주는데 책상 밑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안에는 꼬깃꼬깃한 메모지들이 가득했다. 시우야 엄마 늦어. 피자 시켜 먹어. 오늘은 치킨. 내일 아침은 시리얼. 미안해 시우야. 엄마 일이 있어서. 전부 며느리의 필체였다. 나는 그 상자를 들고 아이에게 물었다. 이걸 와 모아놨노? 손주 녀석의 대답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버리기 아까워서요. 엄마가 나를 생각한다는 마음들이거든요.
아이를 방치하는 쪽지에서 어미의 마음을 느끼는 손주를 보니 억장이 무너졌다. 그때 아이가 내게 바싹 다가앉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할머니 이상하지 않아요? 치과는 밤에 안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맨날 병원 일이라고 늦어요. 7살짜리가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다. 그리고 엄마 옷에서 다른 냄새 나요. 아빠 향수랑 다른 냄새. 엄마 핸드폰에 진호 삼촌이라고 저장된 사람한테 자주 전화 와요. 근데 우리 삼촌 중에 진호는 없어요. 아이는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엄마가 문 밖에 서 있고 모르는 아저씨가 옆에 있는 그림이었다. 이건 뭐고? 아이가 대답했다. 꿈에서 본 거예요.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있는 꿈.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내 손주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홀로 앓고 있었다. 이제 더는 망설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며느리 병원 근처에서 장사하는 친구인 말순이네 생선가게에 들렀다. 말순이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언니, 네 며느리 또 애 혼자 뒀더나? 그 병원 야간 진료 없고 어제도 살펴보니까 어떤 남자 차 타고 퇴근하더라. 이건 바람이 난 기 맞다. 쯧쯧 어린 애를 혼자 두고 독한 년. 말순이의 혀 차는 소리가 시장 바닥에 울렸다. 나는 며느리가 집을 비운 날을 골라 다시 아들 내 집을 찾았다. 손주 방을 정리하는 척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배달 음식 영수증. 낯선 남자의 향수 냄새가 밴 셔츠. 모든 것이 나를 아찔하게 만들었다. 그러다 며느리의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죄책감보다 절박함이 더 컸다.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기록들이 적혀 있었다. 진호 씨와 저녁 답답하다 숨 막혀. 그리고 박진호라는 이름. 아들 회사 동료라고 언뜻 들었던 이름이었다. 태식 씨는 아무것도 몰라. 알 자격도 없어. 라는 문장이 붉은 펜으로 적혀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잦은 외박 아이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낯선 남자의 이름. 나는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집을 나왔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리라. 내 손자를 지키기 위해 그 추악한 진실을 내 눈으로 직접 마주해야 했다. 나는 박진호라는 남자가 일하는 아들의 회사 주소를 수첩에 적었다. 이제 내가 먼저 움직일 차례였다. 며칠 후 나는 큰맘 먹고 아들 회사 근처를 찾아갔다. 점심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회사 정문 앞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한 얼굴, 내 아들놈이 어떤 남자와 함께 나왔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 남자가 박진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달랐다. 두 사람은 금방이라도 주먹 다짐을 할 것처럼 험악한 분위기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모르게 뒤를 쫓았다. 두 사람은 회사 뒤편의 후미진 골목으로 들어섰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골목이었다. 나는 벽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진호였다. 네가 먼저 바람 피우지 않았냐? 네가 도박에 돈 꼬라박을 때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기나 해? 아들놈이 소리쳤다. 그건 우리 집안일이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네 꼴이 이 지경인데 네 마누라라고 다르겠어? 이미 이혼 소송 들어간 거 왜 숨기고 있냐? 어머니한테 말 못하겠지? 네 같은 놈은 남편 자격도 아버지 자격도 없어. 숨이 턱 막혀 벽에 손을 짚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내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도박까지 했다니. 그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며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날도 남편은 외박이었다. 새벽녘에야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의 와이셔츠 기세는 시뻘건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옷을 벗겨 빨랫감에 던져 넣었다. 남편은 대래 큰 소리를 쳤다. 집안이 떠나가라 부부 싸움이 벌어졌다. 내가 악을 쓰며 울부짖는 소리. 남편이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방문이 빼꼼 열렸다. 10살짜리 내 아들 태식이가 문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아이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나를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 공포도 놀람도 없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아이에게 소리쳤다.
보지 마라, 들어가라. 아이는 소리 없이 방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내 아들은 내 앞에서 다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아비의 끝없는 바람과 어미의 지독한 눈물 속에서 내 아들은 혼자서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 아니, 감정이 없는 척해야만 했다. 그 속이 얼마나 골마 터지고 있었는지 나는 내 고통에 빠져 애써 외면했다. 그저 저 혼자 잘 크는 줄로만 알았다. 그 징글징글한 아비의 그림자가 이제 와 아들의 가정을 똑같이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렸을 때 골목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울타리는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며느리에 대한 분노는 어느새 길을 잃고 아들에 대한 죄책감과 나 자신에 대한 원망이 심장을 후벼 팠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 키운 걸까? 그날 이후 나는 며칠을 알아 누웠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두려움에 떠는 손주 얼굴과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나를 보던 어린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이 지긋지긋한 대물림을 내 선에서 끊어야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장으로 갔다. 말순이네 생선가게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말순이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찼다. 언니, 꼴이 와 이렇노. 내가 뭐라 했나. 그 며느리 보통 년 아니라니까. 그냥 냅둬라. 괜히 끼어들었다가 집안 망신만 당한다. 나는 아무 대꾸 없이 돌아섰다. 집안 망신. 그까짓 게 뭐라고. 이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나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다.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한참을 헤맨 끝에 이혼 전문이라 적힌 2층에 있는 사무실 문을 열었다. 젊은 변호사는 서류 더미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피곤에 절은 얼굴이었다. 그는 내 행색을 보고 미심쩍은 눈으로 나를 후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나는 작은 가방에서 내가 모아온 것들을 꺼내놓았다. 그는 건성으로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다. 어르신, 이건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조부모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감정적으로 나서실 일이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주눅 들지 않았다. 내일 다시 오겠소. 다음 날 나는 같은 시간에 다시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나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주가 그린 꿈속의 엄마와 아저씨 그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변호사는 그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흘째 되던 날 내가 사무실 문을 열자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커피 드시겠습니까? 그는 내가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아이의 담임 선생이 써준 진술서까지. 그는 한참 동안 서류를 뒤적이더니 이내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피곤한 기색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상대 측에서는 어머님의 나이, 건강, 경제력을 문제 삼을 겁니다. 상처만 받으실 수도 있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새끼 지키는 일인데 상처받는 게 무섭겠소. 변호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한번 해보시죠. 사무실을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나는 내 손주를 지키기로 마음먹은 할머니였다. 결전의 날은 의외의 장소에서 찾아왔다.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들놈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 마지막으로 가족 식사를 하고 싶었다는 며느리의 말에 나는 말없이 저녁상을 차렸다. 밥상머리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손주는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숟가락을 쥔 작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녀석의 불안이 내게도 전해져 왔다. 그때 며느리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어머님, 아버님 바람 피울 때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저만 나쁜 사람인 줄 아셨죠?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이 사람이 먼저 저를 배신했어요. 도박에 빠져서 집안 돈 다 날리고 다른 여자까지 만났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 집에서, 이 결혼 생활에서.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동안의 서름과 분노, 자포자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다. 아들은 숟가락을 바닥에 떨구고 고개를 숙였다. 그 넓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아들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이 아닌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개새끼다. 근데 당신은 잘한 거 있어? 애를 저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당신도 똑같아. 아들의 폭발에 며느리도 지지 않고 소리쳤다. 내가 그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 온 세상이 시끄럽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품에 안겨 있던 손주가 숨죽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이는 내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파고들었다. 나는 아이의 길을 막아주었다.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수십 년 전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며느리의 울부짖음 속에서 내 젊은 날의 절규가 들려왔다. 지긋지긋한 대물림. 이 고리를 끊어내야 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걱정 마라. 내 집은 이제 할미 곁이다. 내 눈에는 오직 손자만 보였다. 어른들의 추한 싸움 속에서 길을 잃은 작은 아이. 나는 더 이상 이 싸움의 승자도 패자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손주를 지켜야 할 어른일 뿐이었다. 첫 공판이 열리던 날 법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며느리 쪽 변호사는 젊고 아주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시작부터 나를 몰아세웠다. 증인은 고령이며 월세 수입과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과도한 간섭으로 아들 부부의 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판사의 얼굴만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날 재판은 그렇게 끝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내 변호사는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며칠 뒤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아들 놈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그냥 그만두시면 안 됩니까? 회사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와서. 인터넷에도 우리 얘기로 떠들썩해요. 시우는 저희가 알아서 잘 키울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르는 놈.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번에는 내 변호사가 준비한 증거들이 공개되었다. 아이의 담임 선생이 증인으로 나왔다. 시우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며 그로 인해 교우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성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선생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아들 놈은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손주가 모아두었던 메모지들을 증거로 제출했다. 시우야, 엄마 늦어. 피자 시켜 먹어. 미안해 시우야. 엄마 일이 있어서. 차가운 메모지들이 법정 안에 모두에게 공개되었다. 며느리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던 그들의 눈에 처음으로 아이의 고통이 비친 듯했다. 마지막 공판 날이었다. 판사는 아이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길 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1시간 같은 10분이 지나고 판사가 법정으로 돌아왔다. 판사가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판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류를 천천히 덮고 고개를 들어 양부모를 바라봤다. 피신청인 부부의 행위는 단순한 양육 공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단단히 울렸다. 본 법원이 확인한 상담 기록, 통화 내역, 그리고 주변 진술에 따르면 두 분은 각각 개인적인 문제로 장기간 가정을 비웠고 그 사이 아이는 사실상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부주의가 아니라 명백한 정서적 방임으로 판단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는 말을 이었다. 부모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아이가 기다려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도 일이 바빴다거나 서로 사정이 있었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리 이전에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할머님의 경제적 능력이나 나이가 아이를 키우는데 부족할 수 있다는 점 법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젊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정적인 환경입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울리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판사를 보며 말했다. 판사님, 나는 글도 잘 모르고 돈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새끼가 아픈지 배고픈지 무서워하는지는 똑똑히 압니다. 이 아이 눈에 고인 눈물은 읽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현재 양육 환경은 아이에게 심리적 학대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임시 양-6권은 신청인인 조부모에게 부여하며 아동의 일상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조모에게 필요한 복지의료 상담 지원을 적극 제공해야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판사의 시선이 다시 아들과 며느리에게 향했다. 두 분에게는 여전히 부모라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원은 두 분에게 부모 상담 프로그램과 정기 면담 이행을 명령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판사의 망치가 단단히 내려앉았다. 이 사건은 아이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며느리는 판결이 내려지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분노와 억울함이 아닌 진짜 후회의 눈물이었다. 아들놈은 멍하니 서 있다가 나를 향해 처음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손자를 더욱 꽉 안았다. 이제 됐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은 끝났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품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야 아이의 눈빛이 조금은 편안해 보였다. 긴 싸움 끝에 얻은 건 승리도 패배도 아닌 아이의 내일이었다. 1년이 지났다. 된장 끓는 냄새가 구수한 오후였다. 손주 녀석은 마루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었다. 제 키만 한 도화지에 알록달록 그림을 그리는 중이었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어깨를 움츠리는 아이가 아니었다. 녀석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가끔씩 큰 소리로 웃기도 했다. 그 웃음소리가 이 집의 햇살이었다. 법정을 나온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이제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안 봐도 돼? 그 한마디에 내 평생의 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한 달에 2번 아들놈과 며느리가 아이를 보러 왔다. 법원에서 시킨 상담을 꾸역꾸역 받고 있다고 했다. 올 때마다 어색한 공기가 집안을 맴돌았다. 그래도 두 사람은 예전처럼 서로를 물어뜯지는 않았다. 그저 멀찍이 앉아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볼 뿐이었다. 그들이 진짜 어른이 되기까지는 아직 멀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았다. 아이만 상처받지 않으면 그걸로 되었다. 손주가 그림을 다 그렸는지 벌떡 일어나 내게 달려왔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야. 녀석이 내민 그림에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아이가 활짝 웃고 있었다. 할머니가 나무야. 비 안 맞게 해주는 큰 나무. 아이가 내 허리를 꼭 껴안았다. 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내 몸은 이제 늙고 볼품없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나무가 되어줄 것이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속 손주의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쌌다. 그걸로 되었다. 정말 그걸로 충분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